아웃도어 사냥 웹사이트에 소름 끼치는 경험에 대한 스레드에서 퍼왔음. 이 일이 있었던 여행에서 나는 새들 블랭킷 산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여름 정착지이자 교역 중심지 중 하나였던 오크리즈까지 능선을 따라가는 옛 몰랄라 인디언 트레일을 하이킹하기로 했어. 아름다운 8월의 어느 날이었고 하이킹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완주까지 약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음. 말 그대로 난데없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 그것은 내 현실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았지. 내가 강한 바람과 밝은 햇살을 즐기며 오솔길을 걷고 있던 중 다음 걸음을 내디디려는 찰나 주변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흐릿해지기 시작했어. 마치 갑자기 다른 사람의 도수 선글라스를 통해 보는 것처럼. 난 걸음을 마저 내딛고 다음 발을 디뎠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둠은 짙어지며 회색빛 흐릿함은 알아볼 수 없는 뒤죽박죽인 형체들로 변했어. 그러다 어떤 장벽을 통과한 듯 모든 것이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다음 걸음을 내딛자 주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 낮이 밤으로 바뀌었고 바람도 불지 않았으며 더글라스 전나무와 침엽수들은 모두 빽빽한 정글 같은 숲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야. 시원하고 맑았던 산 공기는 숨막히는 습한 공기로 바뀌어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희미한 빛이 있었어. 그러나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 인체가 대량의 아드레날린을 분비할 때 흔히 그렇듯이 모든 상황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고 덕분에 그곳에 있던 시간은 비록 1, 2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변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 끊임없는 날카로운 곰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두려움에 거의 압도당할 뻔했어. 난 관성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섰고 바로 그때 내 오른쪽 어깨 너머로 잡았다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어. 귀로 들은 건지 머릿속에서 울린 건지 알 순 없었지만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조용히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워서 잠시 동안 심장에 멎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그 속삭임이 나를 구했어. 난 입을 벌리고 축축한 공기를 크게 들이쉬며 이곳에 들어온 내 발자국을 따라 펄쩍 뛰며 뒷걸음질쳤어. 뒤로 튀어오르며 오른쪽 어깨 너머를 보니 어두운 색의 털이 나있는 오른손과 팔이 어깨 너머로 내 목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지. 손에는 옅은 상아색의 스페이드 모양 손톱이 나 있었어. 손톱은 깨끗해 보였고 거의 마치 매니큐어를 한 것처럼 보였어. 엄지손가락은 사람보다 손목 쪽으로 더 낮게 위치해 있었으며 손과 팔은 가늘면서도 강해 보였고 손과 팔 전부 굵고 거친 검은 털로 덮여 있었지. 뒤로 물러서면서 엄지손톱이 내 목을 스쳤기 때문에 상처를 남기진 않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 계속 뒤로 물러서자 손이 방금 전까지 내 목이 있던 곳을 움켜쥐었고 그 포탈을 통해 돌아오자 그 손은 흐려지며 사라지는 듯 보였지. 두 걸음 더 뒤로 물러서자 방금 일어났던 모든 일이 반대로 일어났어. 주변 세상이 밝아지고 전나무와 침엽수가 점차 시야에 다시 들어왔으며 세 번째 걸음을 내딛자 난 다시 새들 블랭킷 산에 돌아와 있었지. 나는 공포에 질려 계속 뒤로 물러섰고 그러면서 방금 내가 있던 곳에 커다란 문의 크기만한 아지랑이 같은 타원형의 공기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았어. 그 뒤의 숲은 마치 물에 잠긴 것처럼 보였지. 5발자국 뒷걸음질 치자 아지랑이 같은 부분은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쯤에서 내 폐는 방금 크게 들이신 숨 때문에 거의 터지려 하고 있었지. 아드레날린 때문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 나는 몸을 돌려 다리가 닿는 대로 최대한 빨리 왔던 길을 되짚어 달려가고 내 트럭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 그 지점까지 가는 데엔 거의 이틀이 걸렸었지만 돌아오는 데에는 약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 집으로 가는 길에 난 내 트럭도 그런 것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어. 그건 순전히 함정이 따로 없었어.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들어가는 길엔 포탈을 나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았고 나는 다시 나올 때까지 포탈을 직접 보지 못했었으니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가락이 떨리고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 있는 중이야. 심하게 충격을 받은 나는 역사 속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진 사례들을 여러 건 발견했어. 평행 우주에 대한 양자 물리학자들의 이론도 보았는데 아마 그들의 이론은 그냥 이론에서 그치지 않는 걸지도 몰라. 이 글을 처음 쓴 이후 캘리포니아 서터 카운티에서 BFRO에 보고서 넘버 9202가 제출되었어.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자신이 나무에서 본 생명체의 그림도 같이 제출했는데 그 그림 속 오른손은 내가 본 것과 정확히 똑같았고 엄지손가락 위치를 주목해줘. 왼팔뚝은 나를 공격한 생명체의 팔뚝과 정확히 일치해. 팝콘 UFO. 나는 해군에 복무했었고 이지스 유도미사일 순양함에 배치되어 있었어. 바다에 나가 있던 어느 날 비행갑판에서 후방 이지스 위상배열 레이더 바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행갑판 곳곳에 죽은 새들이 널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새들은 레이더 앞을 날아가다 레이더의 마이크로파에 전자레인지 당해 죽은 것이란 걸 깨달았어. 이 일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새에게 효과가 있다면 팝콘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마이크로파는 마이크로파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다음에 항구에 정박했을 때 전자레인지용 팝콘을 사러 밖으로 나갔어. 그러나 불행히도 쇼핑을 간 날이 슈퍼볼 썬데이와 겹쳐서 전자레인지용 팝콘이 그리고 가게에 있는 거의 모든 짭짤한 간식도 다 팔리고 없었던 거야. 남아있는 거라곤 지피팝 뿐이었지. 지피팝을 아직도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지만은 아무튼 과학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나는 그거라도 사들고 배로 돌아가 내가 근무하는 곳에 숨겨두었어. 다음 출항 때 나는 지피팝 펜 손잡이에 끈을 묶고 갑판으로 몰래 나갔어. 네가 근무하는 곳 바로 앞에는 위상배열 레이더가 내려다 보이는 갑판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었거든.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레이더 작동 중에는 폐쇄되어 있어. 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레이더 앞에 지피팝을 늘어뜨렸고 펑! 그 즉시 지피팝이 폭발하여 온 비행갑판에 탄 팝콘이 흩뿌려졌어. 나는 터진 펜을 끌어올리고 끈을 감은 다음 그 모든 걸 바다로 던져버리고 내가 일하는 곳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 CICS였지. 담당 장교는 나에게 갑판으로 나가서 우리 뒤쪽을 살펴보고 뭔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어. 나는 그의 말에 따랐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그에게 그 사실을 전하자 그는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지. 나중에 그날 밤 나는 당시 CICS에 있었던 무선통신병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 알고 보니 지피팝의 펜이 레이더파를 반사했던 것이었지. 레이더의 작동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위상배열 레이더는 앞뒤로 스캔하면서 계속해서 파를 방출하는데 그렇게 방출된 파는 부딪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비행기나 다른 선박 등에 반사되어 다시 레이더로 돌아오고 이 반사를 통해 레이더는 물체의 크기, 거리 등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는 물체가 레이더의 실제 거리와 다른 거리나 다른 크기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내 지피팝 펜은 레이더상으로 한미에서 100야드 떨어진 곳에 3마일 크기의 물체로 나타나게 되었고 화면에 몇 초 동안만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것이었지. 담당 장교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 공군에다가도 연락을 했었어. 결국 최종적으로 이지스 레이더의 마이크로파 특성에 대한 내 호기심 때문에 미 해군 함정이 허위 UFO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만 거야. 나는 제대 후 한참이 지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그 일에 내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무늬를 찾아서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하나 있어.
내가 10살쯤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문이라는 이름의 리트리버를 키웠어. 약 1년간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부모님은 문이가 도망갔을 거라고 하셨고 문이는 정말 좋은 개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슬퍼했어. 그런데 일주일 후 나는 문이가 길을 배회하는 것을 보고 문이의 이름을 불렀고 문이는 고개를 치켜들더니 나에게로 달려왔어. 나는 부모님에게 봐봐, 문이가 돌아왔어 라고 말했는데 부모님이 정말 이상하게 행동했어. 거의 슬퍼하는 것처럼. 수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네가 부모님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자 부모님은 사실 문이는 불독이었다고 말했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리트리버를 집에 데려와서 우리 문이라고 주장했던 거야. 부모님은 내가 슬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 개를 키우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었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는 불독을 키웠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런 착각을 할 만큼 어렸을 때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문이를 불렀던 건 기억하고 있어. 문이가 그 이름에 반응했던 것도. 이 모든 일이 정말 날 혼란스럽게 만들어. 멈추지 않은 휘파람. 나는 정부 직업학교에서 서류 정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고 팀이라는 나이든 남자와 내 친구 데일과 함께 야간 근무를 했었어. 우리의 일은 서류를 작성하고 새로 지어진 3개의 큰 기숙사에 지역 주민들이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그렇게 나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건물들과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기숙사인 C동에 갇히게 되었어. 팀은 우리 상사였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서류 정리, 2~3시간마다 기숙사 순찰, 출입구 자물쇠 확인 가르쳐준 후 참, 그리고 음악은 절대 틀지 않도록 해 라고 말하고 나갔어. 매우 뜬금없는 말에 당황했지만 어차피 라디오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할 일을 했어. 몇 주 후 내가 팀과 데일에게 그 미스테리한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이상 말해주지 않았고 아무튼 아마 목요일인가 일을 하고 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데츠 라이프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그 노래를 휘파람으로 끊임없이 불렀어. 그렇게 30분 정도 서류 작업을 하다 자판기에서 멜로엘로나 한 캔 사마실 까고 나가고 시원한 음료수를 크게 한 입 들이키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어. 그 휘파람 소리가 멈추지 않았던 거야. 내가 무슨 뭔가를 마시면서 동시에 휘파람을 불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 같은 거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말은 다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 나는 이 일에 약간 겁이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맥라이트라고 부르는 작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 서류 작업을 다시 하려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 상황이 얼마나 이상했는가에 대해선 무시하려고 하는 그때 다시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 일은 겨울에 아이다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건물은 이미 엄청나게 추웠는데 그라고 할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자 더욱 싸늘해졌지. 나는 이제 무섭고 혼란스러웠어. 마치 SF 고스트 헌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다 그가 계속해서 노래의 3초 분량만을 휘파람으로 불고 멈췄다가 다시 반복해서 부는 바람에 더욱 혼란스러웠거든. 마침내 난 그가 나에게 휘파람을 계속 불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서게 된 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인 그와 함께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지. 순식간에 방은 따뜻해졌고 실제로 잠시 후 코트를 벗을 정도였어. 내가 느꼈던 두려움은 사라졌어. 1시간 후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고 나는 또다시 휘파람을 불어서 내 운명을 시험해보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지. 고전 영화 마니아.
우리 극장의 단골 손님들이 옛날 영화를 보고 싶어 해서 카사블랑카를 야간 상영했을 때였어. 이곳은 작은 영화관인데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영화의 태동기에 지어진 예술 영화관 중 하나였어. 상영이 시작되고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세어보니 10명 정도였어. 다른 상영에 대한 광고가 끝나고 나는 영사기를 켰지. 평소처럼 보가트는 여유 넘치는 연기를 하고 내가 다시 좌석을 보자 이제 그곳엔 12명의 실루엣이 보였어. 몇몇 짠돌이들이 몰래 들어왔나 보지? 나는 손전등을 들고 티켓을 확인하러 들어갔어. 하지만 좌석 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10명뿐이었고 나머지 2명은 어디에도 없었어. 아마 스크린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고 화장실에 숨었나봐. 그러나 남녀 화장실을 모두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바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영사실로 돌아갔어. 문자를 보내면 바텐더가 좌석까지 가져다줘. 서비스 참 좋다니까. 그런데 다시 좌석을 보니 이제 14명이 있었어. 친구들을 데려왔거나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지. 하지만 난 그냥 상영을 계속 진행하도록 두었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내려갔어. 모두 즐거워했지만 너무 추운 건 싫다며 다음번엔 에어컨을 좀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티켓을 가진 사람 10명이 모두 나간 후에 상영관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무덤처럼 조용했어. 그때 상영관의 이 오래된 벽은 정말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맹세하건대 나는 누군가 박수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1945년 이전 영화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아마 스타트rek은 마음에 들지 않나 보지. 어젯밤엔 그대로 잠들었는데 지금 좀 더 올려줄게. 내가 되어봐. 야간 고전 영화 상영회. 몰타의 매. 영사실에서 한잔하며 앉아있는 중. 우리 바텐더 정말 잘한다니까. 여태까지 실루엣을 몇 번 보긴 했는데 종종 사람들이 진짜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은 심령현상이란 거에 회의적이었어. 사장한테 유령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난 그것들을 보게 돼. 이번 티켓은 17장 팔렸어. 안에는 20명이 있어. 돈을 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좌석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 뒤쪽에는 추가 요금을 내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는데 우린 뻔뻔한 사람들이 일반석을 사놓고 소파에 앉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이었지. 앉은 좌석을 확인하고 팔린 좌석과 비교해봐. 뒤쪽에 있으면 안 되는 새 놈이 있어. 손전등을 들고 좌석 구역으로 내려가. 문을 열고 손전등을 켜면서 말해. 자, 여러분, 딱 걸렸음. 그들을 봤던 곳에 손전등을 비추니 자리는 비어있어. 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 내가 무어라 말을 하려는데 쉿. 내 귀 바로 옆에서 험프리 보가트의 목소리 위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손전등을 끄고 당장 나가 밖까지 향해. 바텐더가 잔을 닦고 있어. 다음 30분 동안 진토닉 2잔을 마신 다음 영사실로 돌아가. 좌석을 내려다봐. 20명이 영화를 보고 있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었어. 슬픈 상반신의 남자. 대학생인 내가 되어봐. 대학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통신소로 쓰였던 오래된 성이야. 3층은 복도가 하나뿐이고 언제나 엄청나게 어두웠어. 3층에서 강의가 있는 날은 드물었지. 쉬는 시간 여기저기 탐험하며 들쑤시고 다니는 중. 3층으로 올라가서 좀 둘러봐. 복도 끝에서 갑자기 무언가에 가로막힌 말소리 또는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쉬는 시간 이꼬르 아무도 그곳에 없다. 그럼 뭐야? 강하게 나가기로 하고 야, 밖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을 해. 강의실 문이 열려.
어떤 남자가 나와. 공중에 떠서 나와. 다리는 없고 몸통, 팔, 머리만 있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느낌 알아? 남자가 계속 중얼거리며 나를 쳐다봐. 갑자기 몇 걸음 앞으로 순간이동해. 마치 프레임을 건너뛰는 비디오처럼. 난 한 번에 3계단씩 뛰어내려가다 거의 죽을 뻔했고, 그 후로 3층에서 하는 모든 강의는 스킵해. 그 중얼거림이 진짜 무서웠어. 그거에 대한 무언가가 나를 정말 겁에 질리게 만들었지. 그가 갑자기 몇 걸음을 뛰어넘으며 움직였던 것도, 내가 왜 3층에서 하는 강의에 들어가지 않는지는 나 빼고 아무도 몰라. 그는 정말 너무나도 슬퍼 보였어, 엑스. 아무것도 그를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았어. 마치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말이야.